반갑습니다. 사대고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한국사 학습지 4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4번에서 배울 내용은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등장한 철기 문화의 여러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총 5가지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그리고 삼한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일단 학습지를 보면 각 나라별로 위치를 표시해 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확인해 주시고 자, 국가별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가입니다.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는 숭화강 유역에 건국된 나라입니다. 학습지에 부여와 숭화강 유역의 위치를 표시해 뒀으니까 확인 바랍니다. 숭화강 유역에 이렇게 부여가 건국되어 있습니다.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를 지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용어가 어렵습니다. 우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라고 하는 것은 부족장을 의미합니다. 즉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각각 한자말로 말부족, 소부족, 돼지부족, 그다음에 개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부족의 부족장들이 사출도, 부여의 지방적인 조직인 사출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4개의 부족장이 부여의 지방을 4군데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군데의 지방을 사출도라고 하고 있죠. 즉 부여는 중앙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부족장들이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여가 왕권이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역사적인 사료 중에서 농사가 잘 되지 않은 경우 왕에게 그 책임을 묻고 심지어는 왕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여의 주요 풍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장, 형사취수제, 일책십이법, 우제전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 순장입니다. 순장의 순은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부여에서는 권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죽게 되면 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가족이나 노비 등을 함께 무덤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부여의 순장은 기존에 살아있던 사람들의 권력을 죽은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여의 풍습 두 번째, 형사취수제입니다. 형사취수제는 형님이 죽었을 때 그 남동생이 형수님에게 장가드는 풍속을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은 고구려에도 유사한 풍속, 똑같은 풍속이죠. 형사취수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여 풍습 세 번째, 일책십이법입니다. 부여는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을 12배로 벌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제전법 혹은 우제전복이라고 하는데요. 부여에서는 소의 앞발에 달려있는 말발굽을 불에 지져서 그 말발굽이 불에 찢어진 모양에 따라서 점을 치는 풍속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제천행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제천행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제천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각 나라별로 제천행사를 실시한 그 목적을 알아보아야 할 것인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통합 그리고 갈등 해소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국가가 커지면서 이제 인구, 구성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구성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갈등도 조금씩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1년에 한 번 혹은 2번 제사를 지내면서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제천행사의 주 목적입니다. 부여에서는 매년 음력 12월에 영고라고 불리우는 제천행사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부여는 1세기경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지만 3세기 말 선비족의 침입으로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 말 결국 고구려에게 병합되게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에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였다고 합니다. 자, 연맹왕국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5번 학습지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 여기서는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부족들이 연합하여서 만든 국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국가 고구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에 건국된 나라라
제가 학습지 그리고 PPT에도 지금 그 위치를 표시해 두었지요. 고구려의 건국 신화에는 부여 출신이었던 고주몽이라는 사람이 부여 왕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와서 졸본이라는 지역의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고구려가 부여와 같은 계통이라는 것입니다. 부여와 같은 계통이다 보니까 고구려는 부여와 비슷한 특징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은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정치적인 모습으로는 5개의 부족이 연맹한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 5개의 부족이 연맹을 하여서 국가를 만들었고, 이 고구려에는 제가회의라고 하는 독특한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회의, 모든 우두머리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두머리를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각 부족의 부족장들을 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제가회의는 여러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여러 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도 각 지역의 부족장들을 가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고구려가 부여와 유사한 풍습을 가진, 유사한 모습을 가진 같은 계통의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주요 풍습으로는 서옥제 그리고 형사취수제가 있습니다. 서옥제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대릴사유제인데요. 한자말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위가 집을 짓는 제도라는 의미인데요. 자, 사위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자네 집으로 갑니다. 여자네 집에 가서 여자네 집, 장인어른 집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짓습니다. 이 집을 서옥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위는 서옥을 짓고 장인어른네 집안의 일을 도와주면서 장인어른네 집안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서 장인어른네 집안 일을 도와준 사위는 나중에 결혼을 승낙받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서옥제 고구려의 풍습입니다. 고구려의 풍습 두 번째입니다. 형사치수 제도입니다. 자, 형사치수 제도, 형님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장가를 드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형사치수의 사례로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있습니다. 고국천왕이 사망하였을 때 고국천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우씨는 둘째 고발기라고 하는 둘째 동생을 왕위로 올리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셋째 동생인 고연으로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연우는 산상황이 되게 되고 왕우씨와 결혼하게 되었지요. 고구려의 결혼제도, 형사치수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부여의 풍습 중에도 형사치수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고구려와 부여가 서로 같은 계통의 국가이며 유사한 문화적인 풍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경제적인 모습으로는 약탈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 험악한 산지 지형에 건국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언제나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국가들을 약탈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이때 약탈해온 약탈품들을 훔쳐와서 보관하는 창고를 부경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주로 고구려가 약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곳은 옥저, 동해였습니다. 네, 고구려의 제천 행사로는 10월 달에 지내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고주몽이 졸본에서 건국을 하고 이후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고조선은 한군현을 공략하면서 요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한군현, 우리가 앞에 고조선 부분 이야기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한군현이라는 행정구역을 설치하였다고 했지요. 대표적인 한군현으로는 낭랑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한군현을 공격하면서 요동으로 점차점차 진출하게 됩니다. 네, 부여의 제천행사인 영고 그리고 고구려의 결혼제도인 서옥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각자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옥저의 위치 우선 확인해 주시고요. 함경도 동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
여러 부족을 우리는 부족을 군장이라고도 합니다. 옥저는 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부족, 군장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부족장, 군장이라고 하는 군장, 부족장 같은 이야기입니다. 각 지역의 군장들이 여러 부족을 지배하였는데요. 이 군장을 읍군, 삼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옥저의 주요 풍습으로는 민며느리 제도가 있는데요. 어린 여자아이를 남자아이의 집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남자네 집에서 성장하면서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여성과 남성이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옥저의 민며느리 제도, 다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옥저의 또 다른 풍습으로는 가족 공동 무덤이 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 임시로 매장을 합니다. 임시로 매장을 하였다가 나중에 뼈만 남게 되면 이 뼈를 추려서 나무곽에 함께 보관하는 옥저의 고유한 풍습이 되겠습니다. 옥저는 동해안, 함경도의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 위치한 국가였기 때문에 어물, 물고기나 소금 등이 많이 났었는데요. 고구려에게 이 어물이나 소금 등을 갖다 바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제천 행사에 대한 기록은 없고 고구려의 압력으로 인해서 연맹왕국 단계로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옥저의 민며느리 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는 동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는 강원도의 동해안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옥저와 정치적인 모습은 크게 다를 점이 없습니다. 여러 부족, 군장이 모여서 만들어진 군장국가이며 그리고 이 군장, 읍군과 삼로라고 불리우는 군장이 여러 부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동해의 독특한 풍습으로는 우선 첫 번째, 책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동해는 여러 부족이 모여서 건국한 군장국가입니다. 하지만 각 부족별로 영역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소나 말, 노비 등으로 배상을 해야 됐는데요. 이 제도를 책화라고 부릅니다. 동해의 풍습 두 번째입니다. 바로 조계혼인데요. 여러 부족이 모여있는 동해에서 결혼을 할 때는 다른 부족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네, 학습지에는 동해의 조계혼 그리고 책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는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품이 많이 났다고 하고요. 매년 음력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내었습니다. 하지만 동해 또한 고구려의 압력으로 옥저처럼 연맹국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삼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삼한, 이 삼한은 다시 세 개의 큰 무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각 마한, 변한, 진한 세 개의 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한, 변한, 진한 세 개의 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마한, 변한, 진한은 다시 그 안에 여러 개의 국가들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마한은 54개의, 변한은 12개, 진한 12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마한 54개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목지국, 백제국이 있습니다. 변한 12개 나라 중 가장 대표적으로 구야국이 있었고 진한 12개 나라 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사로국이 있습니다. 학습지 한강 이남 삼한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삼한이 건국될 때 한반도 남쪽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고조선에 유이민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멸망한 고조선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결합하여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삼한이 되겠습니다. 이 삼한, 마한, 변한, 진한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한에는 또 여러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이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마한에 속해 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지국의 지도자가 삼한 전체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한 또한 옥저 동해처럼 각 지역의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이 군장들을 신지, 읍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삼한은 기존의 국가들과는 다른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지, 읍차라고 불리우는 정치 지도자와는 별개로 사만에서는 천군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천군, 종교 지도자가 다스리는 구역을 소도라고 불렀는데요. 이 소도에 정치 죄인이 도망가게 되면 잡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는 재정일치 제도라고, 재정일치 아닙니다. 재정분리 제도라고 부르고는 합니다. 네. 제사장,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에 죄인들이 도망가자 더 이상 잡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삼하는 한강이나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제적 특징으로는 낙동강 근처, 변안이 바로 낙동강 근처에 있죠. 낙동강 근처에서 철이 많이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근처에서 생산된 철은 한반도 남쪽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의 교역에도 사용되었었는데요. 이때 덩이쇠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덩이쇠를 이용하여 교역의 물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화는 1년에 2번 제천행사를 지냅니다. 5월과 10월에 각각 지내는 이 제천행사를 계절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절제를 2번 지내는 이유는 사만이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시작하는 5월, 농사가 끝나는 10월에 각각 한 번씩 지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한에 속해 있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백제국이 있습니다. 이 백제국이 마한 전체를 통합하면서 삼국시대의 백제로, 변안에 속해 있던 여러 국가들 중에서 구야국이 있습니다. 이 구야가 변안 지역을 통합해가면서 가야로, 진안에 속해 있던 여러 국가들 중 사로국이 진안 전체를 통합해 나가면서 훗날의 신라로 발전해 나가고 합니다. 사만의 독특한 특징인 천군, 종교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의 모습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등장한 여러 국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국가들 중에서 고구려는 부여, 옥저, 동해를 통합하면서 한반도 북쪽과 요동, 만주 지역에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마한에 속해 있던 여러 국가들 중에서 마한 전체를 통합하는 것은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전라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진안에 속해 있던 여러 국가들 중 사로국은 진안 전체를 통합하고 신라라고 이름을 바꾸는 데 성공하게 되고, 변안에 속해 있던 국가들 중 구야국은 변안 전체를 통합하고 가야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싸우는 시대를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이제부터 삼국시대라고 부르게 될 것이죠. 다음 학습지에서는 삼국시대의 여러 국가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